있나,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음성 언어의 어떤 태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어제 이용근 박사님이 해주신 거랑 같은데요. 다행히도 겹치는 슬라이드는 별로 없어서요. 제가 어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오른쪽 먼저 보시면 요즘 인공지능이 거의 핫 이슈고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이었는데요. 여기 전력이 나와 있어요. 이세돌은 휴먼 브레인 하나를 썼고 그 커피 한 잔을 마셨다. 한 잔인지 여러 잔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네, 이건 제가 이제 찾은 자료에서 나와 있고요. 알파고의 경우는 사용된 CPU가 1202개, 그리고 GPU가 176개를 사용됐다고 리포트가 되어 있고요. 그 알파고를 개발하는 그 학자들은 100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이 하고 있는 바둑의 기능만을 그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많은 CPU나 GPU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일로 해서 전 세계 특히 저희 나라가 이제 막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향은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금 작년부터 인공지능 소사이어티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같은 인공지능과 네이버의 연구에 관해서 이제 저희 기고를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글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 블룸버그에서 2015년 2월에 나온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I will be back, the return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이 귀환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 기사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세를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2010년에는 투자를 받는 업체가 이제 미국의 경우겠지만 2개 업체였는데 2013년에는 16개 업체로 늘어났고요. 그 투자 규모는 거의 20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게 AI라는 것이 힘을 받게 된 계기는 크게 이제 2개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빅데이터고요. 또 하나는 컴퓨팅 파워입니다. 그래서 CPU 말고 GPU 같은 이제 컴퓨팅 파워들이 생기면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머신러닝 방법론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 AI가 성공하게 된 지금 요인은 이제 크게 3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파워,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3가지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뭐냐라는 문제는 사실 어제 이용근 박사님 자료에도 있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 인텔리전트한 기계, 머신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면은 아티피셜이라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을 개발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시스템이냐,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정의 부분은 저도 이제 인공지능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공지능 책들을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교과서가 있는데요. 러셀 앤 노빅이라고 두 분이 쓴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정리하면 이 아래에 있는 건데요. Systems that think like humans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4가지 중에서 왼쪽을 보면은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혹은 사람처럼 act like huma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마 인공지능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의 카테고리인데요. 사람 빼고 그냥 인텔리전트한 시스템, 그러니까 레셔널하게 생각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 혹은 레셔널하게 행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가 기본으로 해서 실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시스템 that think like humans라고 하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한 튜어링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Systems that act like humans 쪽은 이제 주로 인지과학 쪽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고, 오른쪽은 컴퓨터공학 쪽에서, 물론 다 컴퓨터공학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는 꼭 사람을 모델링할 필요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거나 사람과 같은 기능을 갖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인텔리전트 시스템이라고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실제로 이제 요즘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사람처럼이라기보다는 사람 빼고 인텔리전트한 시스템, 인텔리전트한 머신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의 연구는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책에서 나온 건데요. 인공지능의 파운데이션은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뭐냐, 인텔리전스가 뭐냐, 이런 문제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그 분야에서도 다 같이 이제 연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 그 사람에 대한 연구라는 게 이제 철학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선 수학적인 모델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 그리고 사이콜로지, 심리학, 언어학, 뉴로사이언스, 컨트롤 티어리, 이런 것들이 이 인공지능의 어떤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실제로 이제 지금 현대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컴퓨테이셔널 모델이 이제 이런 것들로 집약되어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 외에도 하나 더 이슈가 있다면, 이런 인공지능이 그냥 형태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형태를 갖는 것들이 요즘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IoT 기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컴퓨터 안에서만 사는, 혹은 그냥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인공지능의 인바디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연구들이 그동안 크게 아주 부흥기를 맞았던 게 크게 한 2번 정도 되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그 용어는 1950년대에 만들어져 있고, 사실 튜어링의 그 영화 있잖아요.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영화 제목을 제가 까먹었는데요. 그 인공지능이란 말과 그 논문이 거기에서 나왔었고, 그런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계산을 실제로 이제 기계를 통해서 해서 이제 컴퓨터가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따라서 56년에 이 다트머스에서 이제 그 관련된 유명한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한 74년까지 계속 정부에서 달파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56년부터 74년을 첫 번째 황금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 언어학 쪽에서도 이제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언어학에서도 촘스키가 1957년에 Syntactic Structure라는 책을 냈는데, 그 Syntactic Structure라는 책은 그 사람의 언어를 어떻게 시스템화하느냐라는 어떤 첫 번째 시도였고, 그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 이후로 언어학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다, 이제 그런 위치에 서 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언어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번의 겨울이 왔었고, 다시 1980년도에 한 번 더 이제 붐이 일어났는데요.
이때는 1950년도에 일어났던 것은 이제 사람 대신에 기계가 어떤 추론을 한다든가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석을 하면 룰 베이스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1980년대에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때는 너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지식들을 어떻게 리프레젠트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인공지능화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많이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거기에서 특별히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제 침체기에 들어섰다가 사실 2010년을 이제 세 번째 이제 황금기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한 방법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현대 인공지능 2010년 이후에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머신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중에서 그럼 딥러닝은 뭐냐? 그러니까 딥러닝은 머신러닝 중에 한 분야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딥러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이제 좋아지면서 우리가 그 전에는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머신러닝 방법을 이제 그 머신러닝 방법에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던 것을 획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면 좋은데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저도 배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모델링해서 그 현상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 방법이 음성 인식에 이용된 애는 이와 같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스피치 입력이 들어오면 이 스피치를 중요한 어떤 다른 정보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보통 우리가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음성 인식을 하려면 이 안에 머신러닝 방법으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인문학 기반이기 때문에 처음에 모델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떤 방법론인 거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그 통계적인 방법 혹은 이런 방법으로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 방법이 음성 인식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그 번역에서 쓰이면은 나는 소년이다 라고 한국 번역의 목적은 이것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꿀 때 여기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머신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의 방법론은 어저께 이용근 박사님 설명하셨는데 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룰 베이스 방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티스티컬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요즘은 이제 딥으로 하는 딥러닝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사진을 하나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 입력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입력이 뭔지를 알아맞추는 거잖아요. 그때 이게 그 이미지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고양이라는 그런 그 결과값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값을 잘 내기 위해서는 어떤 머신러닝 방법으로 많이 이제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머신러닝 방법이라는 것은 모델링하는 건데 이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의 문제이고 죄송합니다. 한 장이 더 있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사용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 뭐 이런 방법들이 그 보통 AI나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런 모든 방법이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대체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방법들이 딥 뉴럴 넷을 썼더니 굉장히 결과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보셨고 이따가도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지만 음성 인식에서도 그 전에 이제
단순한 머신러닝 방법을 쓴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능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더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자료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인공지능은 의미는 뭐고 방법론은 뭐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과 음성 언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는 올해 ICASB이라고 그 시그널 프로세싱 학회인 ICASB에서 리덩이라는 MS에서 DNN 연구하신 유명하신 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분이 생각하기에 AI는 AI 혹은 General AI라고도 하고요. 그냥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를 GI라고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 중에서 정말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진 어떤 인텔리전스를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음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그 perception 단계가 있고 cognition 단계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어떤 학자들은 perception 단계, cognition 단계, act 단계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ntelligent 하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perception이라는 거는 스피치 혹은 이미지가 왔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나 혹은 이미지 레코그니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ognition은 여러 가지 AI 그 교과서에 보면은 분야가 쭉 있어요. 뭐 추론이라든가 문제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시 뭐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든가 Reasoning이라든가 뭐 Attention Memory Learning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인공지능의 방법론이 스피치하고 관련돼 있을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제 이은근 박사님 자료는 사실 인공지능에서 Natural Language Processing하고 관련된 뭐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제가 오늘 포커스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음성 인식하고 그 perception에서 인식하고 뒷부분에 나온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AI 방법론과 스피치 프로세싱이 결합돼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화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Siri고요. 2011년 처음에 나왔던 그 이후에 바로 나온 그 S보이스, 삼성에서 S보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 나우가 나왔고 이제 코타나가 올해 출시되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 아마존에서 에코가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음성 인식, 대화 처리, 음성 합성 이런 것들을 전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들인데요. 물론 그 안에는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보면은 이런 건 뭐 좀 아는 이야기들인데 에코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그 모바일을 벗어나서 새로운 그 하드웨어 안에 AI가 들어가는 첫 번째 형태고요. 이 기능이 단순하게 뭐 우리한테 정보를 준다기보다는 모든 IoT 제품을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그걸 위한 허브를 만드는 그런 일로 해가지고 최근까지 미국에서는 뭐 굉장히 인기도 있고요. 성능이 잘 나와서 그 이 후속 그 제품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결국은 AI와 음성인식은 굉장히 긴밀하다, 꼭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런 음성 언어 처리, 스피치 프로세싱에 어떤 태스크들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프로세싱의 태스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크게 음성 인식,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그리고 음성 합성, 그리고 화자 인식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아주 연구가 활발하진 않지만 이 연구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되어야 될 연구라고 보는데요. 그 어떤 스피치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제 우리가 추출해내는 그런 일들이 아마 계속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보여드린 스피치 리커그니션인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음성인식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입력 넣고 출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게 스피치 리커그니션 시스템인데, 이때 스피치 리커그니션 시스템을 좀 더 이제 자세히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박스들을 크게 하면, 일단 먼저 이제 사람이 말을 하면 인식기 안에서 전처리를 한 다음에 시그널 프로세싱이나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작업이 시행되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입력된 음성과, 여기는 학습부인데요. 학습된 데이터하고를 매칭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소리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통 디코더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훈련부라고 합니다. 학습하는 방식인데요. 크게 학습은 어쿠스틱 모델링, 프로넌세이션 모델링, 랭귀지 모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목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대충 아시는 거고 하니까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그 스피치 음성 인식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대해서, 최근에 이거는 그 지럽스키라고, 이 사람의 이제 강의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현재 영어의 경우에는 숫자 인식의 경우에 에러 레이트가 0.5%니까 인식률은 99.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숫자 인식이 그럼 다 쉬우냐? 그거는 어떤 숫자를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인데요. 한국어는 숫자 인식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1, 2, 3, 4 이렇게 가는 그 시퀀스가 되게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영어는 1, 2, 3, 4 해가지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숫자 하나하나가. 그래서 숫자 11개라는 거는 0까지 포함해가지고 11개인데, 이런 것들은 되게 인식이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 외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낭독체들은 보통 에러 레이트가 한 3% 정도로 돼 있고, 브로드캐스트 뉴스 같은 경우는 5%, 그러니까 97%, 5%, 95% 정도 된 거죠. 하지만 그 컨버세이셔널 텔레폰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는 스폰테니어스 스피치, 자유발화 같은 경우에는 인식률이 이제 좀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재밌는 자료가 사람이랑 기계랑 인식률 차이는 얼마나 있느냐라는 이제 거기 결과도 같이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대로 숫자는 굉장히 인식률이 높지만 사람들은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에러가 없는 상태는 없는 거고요. 에러는 항상 있는데 사람들 에러율은 굉장히 낮은데 비해서 기계는 조금 더 에러가 있다라는 거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 클린하고 노이즈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낭독체가 클린일 때는 노이즈가 없는 상태면 에러율이 3%인데 노이즈가 생기면 9%까지로 확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 노이즈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기계는 노이즈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사람은 뭐 칵테일 효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라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인식률은 사람만 못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계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스위치보드라는 데이터로 그 전화상에서 스폰테니어스 스피치로 그냥 자유발화로 이제 대화하는 것들인데, 인식했을 때 에러율이 3, 4%인데 10%가 될까 말까 하더라. 실제로 우리가 상용화하려면 그럼 얼마가 필요하냐면은 95%도 굉장히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많은 인식률이라고 느끼고요. 한 98%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통 그 인더스트리 쪽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2014년에 나온 결과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더 인식률이 좋은 것으로 돼서 이제 서비스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음성 인식에 관한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있는데, 다이얼로그 시스템은 이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인식한 내용이 뭔지 이거를 이제 랭귀지 언더스탠딩 쪽에서 이제 잘 구별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안녕하세요라고 했으면 안녕하세요가 그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기 위한 거다라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냥 인사하는 거는 쉬운 타스크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니라 뭐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Q&A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답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답을 해줘야 되고 이것을 이제 문장으로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음악 틀어라고 했으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음악을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음악 틀어라고 했는데 음악을 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음악 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액트라는 게 두 가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음성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액트로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다이얼로그 시스템이고요. 이 연구가 지금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 시리를 비롯한 모든 그런 시스템들은 이제 음성 인식, 다이얼로그 시스템 그리고 음성 합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음성 합성인데요. 음성 합성은 크게 그 방법론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유닛 셀렉션 베이스 TTS라는 게 있고 요즘 많이 쓰는 다른 한 가지는 파라미터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그 학회 동안 저희 이 합성하는 팀 중에 두 팀이 다 와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팀에서는 UTS 발표를 했고요. 한 팀에서는 그 파라미터 방식의 그 합성 방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둘 다 있는데 둘 다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앞에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랭귀지 모델 그리고 운율 모델 그리고 유닛 셀렉션 여기는 TTS니까 유닛 셀렉션 모델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TTS라는 거는 입력이 텍스트고요. 출력이 이제 보이스로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됐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소리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 TTS에 관해서는 2014년에 저희 그 네이버에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체 그 어떤 방법, 합성만 가지고 이제 발표한 게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피치하고 관련된 연구 중에는 스피커 레코그니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피커 레코그니션은 이것에 관련해서도 저희 논문이 몇 개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크게 어떤 스피치가 들어왔을 때 이게 누구 목소리냐를 밝히는 작업하고 이거는 누구 목소리냐, 그러니까 보통 범죄자가 뭐 전화를 했을 때라든가 뭐 이럴 때도 이제 밝혀내는데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베리피케이션 하는데 사용합니다. 베리피케이션은 다르죠. 이게 누구 목소리냐가 아니라 이 사람 목소리가 맞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 목소리하고 내일 뭐 아파서 나오는 목소리가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스피커 레코그니션은 베리피케이션인 경우에 이게 그 사람 맞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is this 누구?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피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를 알아맞추거나 혹은 언어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자 여자인 경우는 좀 쉬워요. 그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이제 이와 관련된 연구로 스피커 다이어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다이어라이제이션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이거를 이제 세그멘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맞히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보시면은 그 어떤 스피치로부터 어떤 새로운 그 정보를 추출해내는 이런 방법론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는 사실 앞선 연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걸 하던 사람들이 뭐 사이드로 이것저것 이제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발표한 연구 중에서 그 감정을 이렇게 추출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아주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연구 중에서 그 기존에 이제 왔던 연구 중에서 어떤 불확실하게 가르칠 때, 튜터링 할 때 교육에서 이 학생의 반응을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알아야지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대답하는데 영 시원찮게 대답한다. 이런 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좀 효과적인 그 방식으로 그 튜터링을 해보자.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튜터링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튜터링을 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그 이모션 디텍션,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어제 이제 뭐 4가지로 감정을 분류해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모션을 디텍션 해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디텍션 of deception은 그 실망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실망한 거, 그 다음에 카리스마, 어떤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게 말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거나, 혹은 그 외에 어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어떤 그 목소리에 실려있는 감정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 그 연구에 의하면 그 언어적인 전달보다는 그 외에 그 전달해주는 정보가 90% 이상이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음성 인식은 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긴 하지만 기술의 어느 정도 한계에 달았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 음성 합성도 지금은 거의 뭐 굉장히 높은 한계에 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 레드오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연구이고, 이제 음성을 하는 음성학이나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제가 음성 합성을 하면서 이제 좋은 화자를 선정하는 방법론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페이퍼를 지금 내놓고 뭐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어떤 그 객관적인 매트릭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목소리를 뽑아낸다는 것은 좋은 발음을 하는 사람을 뽑아낸다든가 이런 연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13년인가 인터스피치에 그런 섹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동영상 중에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 사용할 만한 동영상을 이제 뽑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말소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적절한 말소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을 추출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앞으로도 아마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인공지능과 그리고 음성 언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연구될 이제 분야들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일하고 있는 네이버에서 그런 연구들이 어떤 연구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소개 자료를 조금 넣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도대체 네이버가 뭐냐. 네이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데 네이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영어 사전에 없습니다. 네이버는 내비게이터 플러스 사람을 나타내는 ER 이 붙어서 내비게이트 하는 사람, 내비게이터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너무 길잖아요. 아마 그래서 네이버라고
만든 것 같고요. 어떤 그 외국 사람들은 never라고 읽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이웃을 의미하는 네이버라고 읽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 포털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 안에 서비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함을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네이버가 이런 인터넷 포털만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인터넷 포털 중에 어린이를 위한 포털이 있어요. 이것도 요즘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 음성인식, 음성 합성 이런 기술 요즘 많이 집어넣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많이 발전할 거고 저희가 포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해피빈이라고 해서 그 이 기부 포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여기에서 강의를 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돈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원칙이 월급 외에 받는 강의료는 다 회사를 위한 거니까 그거 다 같이 기부하자. 그래서 저희 이제 기부 쪽에 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라인이에요. 라인에 한국에서는 카톡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라인 잘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가장 최근 자료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라인이 좀 밑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저희 같은 굉장히 도메스틱한 어떤 한국을 중심으로 돼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라인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네. 맨 위에가 왓츠앱이죠. 왓츠앱이 원래 이제 제일 큰 메시지 시스템이었는데 페이스북에 인수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페이스북 메신저랑 사실 둘이 같은 회사 사람들이 만들고요. 아마 2개 플랫폼을 살려놓는 거는 계속 사용자를 이제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QQ 모바일하고 그리고 위챗은 둘 다 텐센트라는 중국 업체에서 만든 메시지 시스템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2개 플랫폼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쳐지면 굉장히 큰 그 사용자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스카이프라든가 바이버가 있는데 바이버도 원래는 이제 다른 업체였는데 작년 2014년에 레쿠탄이라는 회사 아세요? 그 일본 회사인데 일본이 사실 인터넷 사업으로는 굉장히 뒤처져 있는 국가로 돼 있는데 최근에 저 회사가 이커머스 쪽에 굉장히 파워풀해서 유럽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메시지 앱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아마 활발하게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인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비즈니스 관련해가지고 계속 그 브리핑을 받고 있는데요. 그 라인 경우에는 다른 메시지 회사들이 아직은 뭐 그냥 메시지만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제 카톡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인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있고 네이버 랩스가 있는데요. 이게 차이가 뭐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는 저희 회사 이름이고요. 네이버 랩스는 그 중에서 선행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센터입니다. 네이버 전체 조직에서는 사실 현재 나가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서비스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센터들이 있는데 저희 쪽은 현재 들어가고 있는 서비스라기보다는 미래기술 쪽에 훨씬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라든가 이런 것 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게 이제 좀 블루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저희 CTO님이 작년 10월 달에 이제 공표하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더 이상 그 웹이나 앱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그걸 넘어서겠다라고 이제 크게 발표를 하셨고요. 이제 목표는 well, convenient, safe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로보틱스나 모빌리티, 스마트홈 쪽에 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겠다. 뭐 아직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지금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그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인터넷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들이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리지 않고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제 그 미국 서부에서 구글 I.O.라고 해가지고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I.O.는 뭐 하는 거니? 개발자 컨퍼런스는 그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이제 선보이는 자리거든요. 이번에 구글이 이제 뭐 새롭게 그 안드로이드 N이라든가 뭐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음성 관련해가지고는 메시지 앱을 새로 2개 내놨고요. 그 외에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 시리, 뭐 어떤 사람 표현은 시리와 구글 나우의 자식과 같은 어시스턴트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세상이 뭐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그 기술은 크게 3가지인데요. 딥러닝이죠. 딥러닝은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고요. 그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제 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도메인에만 특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도메인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되어 있고, 이 기술이 지금 네이버에서는 그 음성 인식에 적용됐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윤구 박사님 똑같은 슬라이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번역팀이 작년에 그 이거는 워크샵 of Asian Translation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그 번역 대회가 챌린지예요. 컴피티션이 있어가지고 거기 나가가지고 저희가 한국어 1어 부분과 영어 1어 부분에 이제 세계 1등, 2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데 새롭게 DNA 기술이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 다 적용돼 있고요. 그리고 그 지식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것들 전부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고, 그 외에도 추천 서비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네이버 데뷰 프로그램에 와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한 그 스티커 추천이 있는데요. 스티커가 예전에는 이제 그냥 뭐 어떤 게 와도 이번에 새로 나온 스티커를 추천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스티커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스티커가 뭘지 이런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음성인식 서비스는 지금 현재 그 많은 데이터와 그리고 DNN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어, 일본어, 영어들 개발되어 있고요. 아까 같은 그림인데 여기에서 그 디코딩 부분은 WFST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 아랫부분은 그 학습 부분인데요. 학습 부분은 현재 딥러닝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성능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제가 성능 평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성능이 구글하고는 거의 같거나 때때로 더 좋아요. 한국어의 경우는. 다른 언어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일본어 같은 거의 성능이 같게 나오고요. 영어는 저희가 좀 못하고 이제 중국어 이제 테스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이 지금 들어가 있는 서비스는 그 음성 검색, 네이버 창에 들어가시면 저 마이크가 있고요. 거기에서 음성 검색을 하시면 되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제 네이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네이버 랩스에서만 하는 연구만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네이버 전체에서 하는 연구는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회사 서로 뭐 관계도 있고 해서 안 드렸는데, 신문에는 나와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네이버가 대화 기반으로 해가지고 챗봇을 곧 이제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챗봇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지식 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인식 들어가 있고, 전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시리와 비슷한 그 서비스가 링크가 있었는데요. 그것들 외에 트랜스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네이버 사전에 가면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외국어를 배우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어를 배우는데 이제 훨씬 쉽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술로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 제일 잘하는 데는 구글, MS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지금 뭐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기술이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제 현재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어쌍이 16개 정도가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때 이제 사용한 방법은 원래 기존의 방법은 SMT라는 방법, 통계적인 방법이고 뉴럴넷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실제로는 이거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지금 모바일이나 혹은 웹에서 단문 번역, 웹 번역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도 들어가 있어서 연예인 뉴스 번역이라든가 그래폴리오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툰도 곧 뭐 외국어 번역해가지고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비스인데 번역이 그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번역을 하고 싶으면 라인에 들어가서 라인 번역봇을 친구로 드리면 돼요. 자기 사이트에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제3자하고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할 때 아직은 통역 기능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아마 곧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인식도 있고 합성도 있는데 안 될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번역봇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제가 한국말을 치면 뭐 일본어로 나온다든가 일본어로 치면 한국말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중국에 출장 갈 때 미리 번역봇을 이용해서 필요한 문장들을 쭉 만들어 갖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쓰는 거겠죠. 뭐 택시 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고요. 이런 번역봇 지금 현황인데요. 보시면은 언어 쌍중에서는 영어, 스페인어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외에 한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플러스 친구에 들어가셔가지고 쓰시면 좋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엠보이스라고 유닛 셀렉션 베이스드로 된 합성기만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오늘 그 포스터 발표하신 분들이 합성음을 이제 가지고 오신 분들이 3분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합성기 2개는 다 저희 네이버에서 한 거고 오늘 나왔던 합성기는 아마 보이스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같은 성우가 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성우 같다. 이분이 옛날에 이제 그 합성을 많이 하시던 성우고요. 좀 예쁜 성우 있었잖아요. 목소리가. 그건 이제 저희가 개발한 합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자세한 거는 뭐 그렇고 저희가 모든 그 합성 과정에서 이제 꼼꼼하게 성우 선정은 이제 제가 맡고요. 성우 선정한 다음에 데이터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맡고 그 뒤에 언어 처리하고 신호 처리하고 그리고 엔진 만들고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전부 나눠서 이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그 합성을 한다는 거는 그 화자의 특성을 잘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계음에 비슷한 합성이 되는 것은 순전히 그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합성기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아래는 유닛 그림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이폰, 트라이폰을 사용하는데 그 경계를 얼마나 잘 경계를 정하느냐가 합성기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유닛 셀렉션은 미터비 서치를 통해서 이제 그 셀렉트하게 되는데요. 이 미터비 서치에 대한 이제 방법론이 그 중요한 알고리즘인데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잘 만들어서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업체들도 전부 이제 합성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다 자체 개발하고 있고 합성기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이렇게 이제 다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성능 평가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작년에 좀 못했는데 작년에는 드디어 이제 저희가
그 잘한다고 하는. 근데 합성 업체 중에서 외국 업체 말고 국내 업체 중에 보이스웨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는 그 업체랑 비교했고요. 외국어는 이제 구글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한국어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그렇고 지금 현재 음성 합성은 많은 서비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제일 트랜스레이션 서비스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네이버를 켜시면 네이버 뉴스 들어가시면 본문 읽기가 있어요. 본문 읽기 전부 저희 합성음으로 다 되어 있고요. 영어 뉴스 읽기가 있어요. 영어 뉴스 읽기도 저희가 개발한 합성음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여기 보시면은 데뷔라고 저희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 컨퍼런스 진행을 저희가 전부 합성음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XE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다른 기술 컨퍼런스인데 여기에서도 전부 사회자를 우리가 쓰지 않고 모든 걸 합성음으로 진행해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신문에도 좀 이제 나오고요, 언론에도. 그래서 하고 있고, 이게 좀 좋은 예가 돼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첫 일기 뉴스 날씨 부분인데 이거는 기상캐스터가 직접 한 거고, 이거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합성기 소리고요. 이건 저희 합성기 소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기상캐스터 소리인데요. 현재 서귀포 날씨입니다. 기온이 7.3도로 춥지는 않지만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혀 있고요.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밤에 그 밖의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서귀포 날씨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기온이 7.3도로 춥지는 않지만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혀 있죠. 제주도와 전남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혀 있어요. 더 이상 듣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자랑하는 어제 들으셨던 목소리인데요. 현재 서귀포 날씨입니다. 기온이 7.3도로 춥지는 않지만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혀 있죠.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밤에 그 밖의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앵커 들으신 소리보다 우리가 낫다. 이렇게 자분하고 있지만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바뀌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기계 번역, 캡처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쪽에서 이제 보안 인증을 위한 문자를 만들어내는 거를 전부 API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업체들에서는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한된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실험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센터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이제 시스템들 앞으로 API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2016년에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카네기 멜런에 있는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몇 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번 트렌드는 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딥러닝, 그리고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고, IoT 쪽이 이제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모셔널 언더스탠딩, 그래서 이쪽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 쪽 추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쇼핑이라든가 어떤 서비스에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제 의견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인텔리전스 혹은 그 사람들의 에틱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주위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훨씬 좋은 것이고, 좋은 사람들이 많을 때 이런 기술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보이스웨어에서도 아주 훌륭한 음성 합성기를 만들고 네이버에서도 훌륭한 합성기를 만들고 양사 모두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그 두 회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 김선희 박사님이 있고 없고. 예, 아주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짧은 거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훌륭한 강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동신대학교 김성태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래에 제가 관심 있는 건 이모션에 아까 지금 계속 연구가 된다고 하는 이모션 분야에서 이 네이버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구는 어떤 정도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인식이나 이제 합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인식 쪽에서도 이제 그 연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이모션에 대한 어떤 특성들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합성 쪽에서도 할 예정인데요. 그 합성 쪽에서도 이모션이 들어간 것들, 그리고 어제도 논문 발표했지만 어떤 개인화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연구를 위해서는 음성학적 연구도 이제 앞으로 필요할 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계획은 이제 쭉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는 저희가 이모션이 들어있는 어떤 합성기를 어느 정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네, 정말 짧은 질문인데요. 아까 디벨로퍼를 위해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그 API가요. 혹시 모바일 말고 웹 전용으로 나와 있는 웹 API도 나와 있나요, 혹시? 기본적으로 웹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리하시면 2015년 해서 제가 국내에 그 다음이랑 네이버도 물론 물어봤었는데 네. 그 대부분 모바일용으로만 그거 지원하고 있다라고 제가 대답을 들어가지고요. 혹시 그 이후에 웹도 어쨌든 웹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분야가 좀 많아가지고요. 네. 그럼 지원되는 걸로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 나중에 책임지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2015년에는 저희 개발자센터에서 그 API를 이제 오픈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 오픈된 지는 한 2개월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정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다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5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